거울나라의 앨리스. 거울 속의 집. 거실에는 앨리스와 고양이 3마리뿐이었다. 엄마 고양이는 다이너, 하얀 아기 고양이는 스노우드롭, 까만 아기 고양이는 키티인데 아까부터 다이너가 스노우드롭을 핥고 있었다. 키티는 감담한 털실 뭉치를 이리저리 굴려 다 풀어놓더니 그 위에서 제 꼬리를 물겠다고 뱅글뱅글 매물 돌았다. 키티, 이게 뭐야? 앨리스가 헝클어진 털실과 까만 아기 고양이를 한꺼번에 안고서 안락의자로 갔다. 키티, 털실을 이렇게 만들다니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 하마터면 널 밖으로 내쫓을 뻔했어. 밖에 눈이 내리는 건 알지? 너 오늘 말썽을 정말 많이 부린다. 아까 다이너가 얼굴을 씻어줄 때는 캑캑거리고 내가 스노드롭에게 우유를 줬더니 개꼬리를 물고 잡아당겼지? 그리고 실뭉치도 다 헝클어뜨렸어. 수요일에 한꺼번에 벌을 줄 테니 그렇게 알아? 앨리스는 벌 이야기를 하다가 움찔 놀랐다. 누군가도 자기에게 벌 줄 일을 모두 모아놓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설핏 들어서였다. 눈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저 소리 들리지? 얼마나 기분 좋고 부드러운 소리니? 어쩌면 하얀 누비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몰라. 잘 자, 얘들아. 다시 여름이 올 때까지. 여름이 오면 나무랑 들판이 온통 초록색이 되고 바람이 불 때마다 춤을 추잖아. 아, 얼마나 멋진 일이야. 앨리스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뼉을 치다가 털실 뭉치를 툭 떨어뜨렸다. 그런데 키티, 너 체스 둘 줄 알아? 저번에 내가 이길 참이라 체크 하고 소리치니까 네가 가르랑거리더라. 그때 내가 둔 말 사이로 체스 기사가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겼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키티, 네가 붉은 여왕이라고 쳐봐. 앨리스는 키티가 진짜 붉은 여왕처럼 똑바로 앉아서 팔짱을 낄 수 있도록 체스말 중에서 붉은 여왕을 가져다 보여주었다. 하지만 키티는 팔짱을 끼지 않았다. 앨리스는 키티가 부르퉁한 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거울 앞에 섰다. 제대로 흉내내지 않으면 너를 거울 속에 있는 집으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좋겠어? 저 거울 속의 집을 좀 봐. 반대로 되어 있지만 않다면 우리 집 거실하고 아주 똑같지? 저 집에서도 벽난로에 불을 피울까? 우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면 거울 속 집 벽난로에서도 연기가 나긴 하는데 어쩌면 그건 불을 피운 척하는 속임수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 책들도 좀 봐. 우리 집 책하고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글씨가 모두 거꾸로 되어 있어. 저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좀 해보면 좋겠다. 키티, 거울 속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쳐봐. 거울이 부드러운 천이라고 상상하는 거야. 와! 거울이 안개처럼 변하고 있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정말로 거울이 은빛 안개처럼 흐물거리고 있었다. 앨리스는 거울 저편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거울 속 벽난로에서도 앨리스네 거실 벽난로처럼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반갑고 기뻤다. 불 가까이 있지 말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거실에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사람들은 나를 보더라도 건드리지는 못하겠지? 아, 신나라. 어이구. 앨리스는 벽난로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다. 난로한 잿더미 속에서 체스말들이 둘씩 나란히 서서 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탁자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릴리, 우리 아이 목소리야. 하얀 여왕이 외쳤다.
그러더니 하얀 왕을 밀어 넘어뜨리며 허겁지겁 난로막이 철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하얀 여왕을 살짝 집어 자지러지게 우는 릴리 옆에 놓아주었다. 그러고는 난로 철망을 한 칸 한 칸 오르는 하얀 왕도 들어올려 채를 털어주었다. 하얀 왕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동그랗게 벌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앨리스는 그 모습이 하도 우스워서 키득거리다가 하마터면 하얀 왕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얀 왕을 탁자에 내려놓자 그는 뻣뻣하게 드러누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는 하얀 왕을 들여다보면서 그 옆에 놓인 책을 흘끔흘끔 보았다. 제버 워키, 지글보글 저녁, 날씬보들 토브, 언덕 한쪽에 뱅글뱅글 구멍을 뚫었네. 보로고브들은 구슬프고 근심 어린 레스들은 꽥꽥 비명을 질렀네. 내가 모르는 말이야. 앨리스는 여기까지만 읽고서도 어리벙벙해졌다. 하지만 곧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책을 거울에 비추자 글자들이 제대로 보였던 것이다. 제버워키는 아주 긴 시였다. 앨리스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멋지다고 느꼈다. 아차! 거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빨리 구경해야지. 정원부터 가봐야겠다. 살아있는 꽃들의 정원. 정원은 정말 넓었다. 앨리스는 언덕 위로 올라가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려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만 앨리스를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난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언젠가는 거울 속으로 들어가 집에 가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 내 모험이 끝나버리잖아? 앨리스는 더 빠르게 길을 따라 걸었다. 그러자 길이 마구 흔들리더니 앨리스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다. 앨리스는 획 몸을 돌려 널찍한 꽃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참날이야. 네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야기를 나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말을 해. 앨리스가 중얼거리자 참나리가 대꾸했다. 꽃이 말을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앨리스는 그곳에 자기 말고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 같아 정말로 반가웠다. 나처럼 움직이는 꽃이 하나 있어. 너처럼 이상하게 생겼는데 너하고는 달라. 빨갛고 머리에 가시가 9개 달려있더라. 장미가 말할 때 제비곶갈이 소리쳤다. 저기 온다! 앨리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붉은 여왕이었다. 벽난로 잿더미에서 봤을 때는 겨우 7cm 정도였는데 지금은 앨리스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다. 앨리스는 곧장 붉은 여왕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붉은 여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다시 앨리스만 혼자 집 앞에 우뚝 서 있게 되었다. 여왕은 저 멀리 서 있었다. 좋아. 앨리스는 이번에는 꾀를 내어 붉은 여왕 반대쪽으로 뛰었다. 그러자 1분도 안 되어 딱 마주서게 되었다.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니? 대답할 말을 생각할 동안 내게 인사를 하렴.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폐하라는 존칭을 붙여야 해. 여왕은 상냥하고도 품위 있게 말했다. 정원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폐하. 정원이라고? 하지만 여태까지 내가 본 정원들에 비하면 여기는 황무지야. 전 그저 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언덕이라고? 진짜 언덕을 보여주마. 그걸 보면 저까지 것은 차라리 골짜기라고 할걸? 앨리스가 대뜸 외쳤다. 싫어요.
골짜기라고 하지 않을래요. 그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는 말이니?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비하면 이건 사전만큼이나 아주 정확하게 말이 되는 소리인걸? 붉은 여왕은 앨리스를 언덕 꼭대기로 데려갔다. 희한하게도 6줄기의 시냇물이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똑바로 흐르고 시냇물 사이에 있는 작은 초록색 울타리들이 바둑판처럼 땅을 나누었다. 앨리스가 그 풍경을 내려다보다가 소리쳤다. 여기는 꼭 커다란 체스판 같이 생겼어요. 저기 말도 있어요. 나도 이 커다란 체스 게임을 해봤으면. 붉은 여왕이 말했다. 그건 쉬운 일이야. 릴리는 체스 경기를 하기엔 어리니까 대신 네가 하얀 여왕의 졸병이 될 수 있지. 둘째 칸부터 시작해라. 8째 칸에서는 너도 여왕이 될 수 있어.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붉은 여왕이 달리기 시작했다. 앨리스도 덩달아 달렸다. 빨리! 더 빨리! 앨리스는 지금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나무 같은 것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 있었다. 모두 함께 달리기를 하듯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것도 앨리스의 등 뒤로 넘어가지 않았다. 더 빨리! 더 빨리! 붉은 여왕이 계속해서 소리쳤다.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바람에 다 빠져버릴 지경이었다. 둘은 정말 빨리 달려서 마치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왕은 앨리스가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렸을 때에야 달리기를 멈췄다. 이제 좀 쉬렴. 앨리스는 가쁜 숨을 고르다가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 나무... 우리가 계속 이 나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빨리 오랫동안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자 여왕이 말했다. 느림보 나라로군. 여기는 달라. 같은 곳에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해. 다른 데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하지. 붉은 여왕은 앨리스가 쉬는 동안 말뚝을 박으며 땅을 측량했다. 3미터 더 가서 네가 갈 곳을 다시 말해주마. 네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되거든. 4미터를 더 가서는 작별 인사를 할 게다. 그리고 5미터를 더 가서 나는 떠날 거야. 앨리스는 말뚝을 따라 앞서가는 붉은 여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너도 알겠지만 졸병은 한 번에 2칸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금세 3째 칸을 지나 4째 칸에 갈 게다. 기차를 타고서 말이야. 4째 칸은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칸이야. 5째 칸은 물이고 6째 칸은 험프티덤프티의 칸이지. 7째 칸은 몽땅 숲인데 어떤 기사가 너에게 갈 길을 알려줄 게다. 그리고 8째 칸에서 너도 여왕이 되는 거야. 함께 즐겁게 놀아보자. 어쨌거나 네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여왕은 다음 말뚝까지 간 뒤에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말뚝까지 가서 여왕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럼 이제 나는 체스말에서 졸병이 되었구나. 어서 게임을 시작해야 해. 거울나라의 벌레들. 앨리스는 까치발로 서서 거울 속 나라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러자 아주 먼 곳에서 무언가가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꿀을 빠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코끼리였다. 앨리스는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놀랐다.
가까이서 보고 싶었지만 앨리스는 일단 셋째 칸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6개의 시냇물 가운데 첫 번째 시냇물을 훌쩍 뛰어서 건넜다. 표를 보여주세요. 기차표를 검사하는 승무원이 창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며 말했다. 그러자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자기만큼이나 큰 표를 내밀었다. 너도 표를 보여줘야지. 너도 표를 보여줘야지. 검표원이 앨리스에게 말하자 기차에 탄 사람들이 검표원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앨리스가 겁을 먹고 표가 없다고 말하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기관사에게 표를 샀어야지 라고 했다. 검표원이 앨리스를 뚫어지게 보고 또 보더니 말했다. 너는 잘못된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 같구나. 맞은편에 하얀 종이 옷을 입은 신사가 거들었다. 어린아이라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야지. 제 이름은 모르더라도. 신사 옆에 앉은 염소도 끼어들었다. 매표소 가는 길은 알고 있어야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더라도. 기차 안에 있는 다른 승객들은 앨리스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너는 나의 친구지. 소중한 친구. 오래된 친구. 너는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나는 벌레지만. 어떤 벌레? 그러면 너는 나를 싫어? 날카로운 기차 소리에 작은 목소리가 뚝 끊겼다. 승객들은 모두 놀라서 발딱 일어섰다. 말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들어오며 말했다. 시냇물을 뛰어넘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승객들은 모두 마음을 놓았지만 앨리스는 기차가 공중으로 펄쩍 뛴다는 말에 더럭 겁이 났다. 그 순간 기차가 또 한 번 펄쩍 뛰어올랐다. 앨리스는 몸이 붕 떠올라서 얼떨결에 아무 것이나 움켜잡았다. 하필이면 그것은 앞자리에 앉은 염소의 수염이었다. 염소의 수염은 앨리스가 움켜쥐자마자 스르르 녹아버렸다. 더군다나 앨리스는 기차 안이 아니라 들판의 어느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던 모기가 앨리스 머리 위로 뻗어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었다. 이제껏 보았던 것에 비하면 아주 큰 모기였다. 닭만큼이나 컸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넌 벌레라면 다 싫어하니? 말하는 벌레는 좋아. 하지만 내가 살던 곳에서는 벌레들이 말을 하지 않았어. 커다란 벌레는 무섭기도 한데 그래도 벌레 이름 몇 가지는 알아. 그럼 이름을 부르면 벌레들이 대답을 하겠네? 모기가 별뜻 없이 물었다. 아니, 벌레들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아. 그러면 이름이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저 아래쪽 숲속에 사는 벌레들에게는 이름이 없는데. 모기가 앨리스에게 아는 벌레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다. 앨리스가 말파리라고 말하자 모기는 그들 앞 덤불 가운데 있는 날벌레를 가리키며 이름이 흔들목마 날벌레인데 몸통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나무즙과 톱밥을 먹고 산다고 알려주었다. 앨리스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마치 페인트를 새로 칠한 것처럼 몸이 반짝거렸다. 이번에는 앨리스가 나비라고 말하자 모기는 앨리스의 발 아래쪽으로 기어가는 날벌레를 가리켰다. 머리는 각설탕이고 날개는 버터 바른 얇은 빵 조각인 그 벌레는
버터 바른 날벌레라고 했다. 모기가 콧노래를 부르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 하지만 이름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니? 선생님이 공부를 시키려고 너를 불러야 할 때 네 이름이 없다면 공부하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 앨리스가 대꾸했다. 재미없어. 그런 시시한 농담을 왜 하는 거야? 모기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눈물을 뚝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에 밀려 날아갔는지 모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추워졌다. 앨리스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깐 망설였다. 모기가 모두 이름이 없다고 말한 그 숲에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릴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8번째 칸으로 가는 길은 그 숲뿐이었다. 앨리스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시원하고 공기가 맑았다. 나무 그늘 밑을 걷던 앨리스는 멈춰 서서 한 손을 나무 둥치에 올려놓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아마 이것도 이름이 없나 보다. 앨리스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누구지? 기억이 나야 하는데. 엘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앨리스는 한참 만에야 자기 이름이 앨리스임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숲에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앞에는 표지판이 2개 세워져 있었다. 하나에는 트위들덤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씌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트위들디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씌어 있었는데 둘 다 한 방향을 가리켰다. 아하! 트위들덤과 트위들디가 같은 집에 사는 모양이구나. 앨리스는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집에 들러 잠깐 인사만 하고 숲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더 걷다가 갑자기 모퉁이를 돌았을 때 앨리스는 키가 작고 뚱뚱한 2 남자와 딱 마주쳤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었다. 앨리스는 그들이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게다가 그들의 옷깃에는 덤과 디라고 수놓아져 있어서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지도 않았다. 이 숲에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앨리스가 공손하게 부탁했다. 틀렸어. 누굴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악수부터 해야지. 작고 뚱뚱한 2 남자가 이렇게 말하고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더니 악수를 하려고 앨리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앨리스는 한 명과 먼저 인사를 하면 다른 한 명의 기분이 상할까봐 2 손을 내밀어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손을 한꺼번에 잡았다. 그러자 나뭇가지들이 서로 비벼대면서 음악을 연주했다. 3 사람은 둥글게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딱 4바퀴를 돌자 트위들덤이 멈춰서서 숨을 헐떡이며 4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춤을 멈추자 음악 소리도 멈추었다. 셋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앨리스는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도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숲에서 나가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트위들디는 앨리스의 물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외우는 시를 들려주겠다고 했다. 트위들덤이 해마와 목수가 가장 길다고 일러주며 트위들디를 꼭 끌어안았다. 트위들디는 정말로 긴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요상한 시에 빠져들었다. 해마와 목수를 따라 굴들이 산책을 했는데 이것을 모조리 잡아먹는다는 내용이었다. 둘 다 정말 나빠. 앨리스가 말할 때 증기기관차 기적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소리가 났다. 이 숲에 사자나 호랑이가 사나요? 앨리스는 덜컥 겁이 나서 물었다. 그러자 트위들덤이 대답했다. 저건 붉은 왕이 코를 고는 소리야. 형제는 붉은 왕을 보러 가자고 동시에 외치더니 앨리스의 손을 잡아 끌어 왕이 잠자는 곳으로 데려갔다. 자랑스러운 모습이지? 트위들덤이 말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술이 달린 길쭉하고 빨간 수면 모자를 쓰고 아무렇게나 웅크리고 자는 모습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젖은 풀이에서 자면 감기 걸리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붉은 왕은 지금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꿈을 꾸는 것 같니? 트위들덤의 물음에 앨리스가 대답했다. 모르죠. 트위들디가 손뼉을 치며 신이 나서 말했다. 세상에, 바로 네 꿈이야. 붉은 왕이 나머지 꿈까지 다 꾸면 넌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있겠죠, 물론. 아니야, 너는 아무 데도 없을 거야. 넌 붉은 왕의 꿈속에 있는 아이니까. 트위들디가 깔보듯이 말했다. 붉은 왕이 꿈에서 깨어나면 너는 촛불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야. 트위들덤이 덧붙였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붉은 왕의 꿈에만 있는 아이라면 당신들은 누구죠? 앨리스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눈물도 났다. 하지만 트위들덤과 트위들디의 말은 거짓말 같았다. 그런 거짓말에 우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나는 이 숲에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졌잖아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트위들덤이 커다란 우산을 폈다. 안 와. 적어도 이 안에는 안 오지. 이기적인 사람들 같으니라고. 앨리스는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갑자기 날이 훨씬 더 깜깜해졌다. 먼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빠르게 밀려왔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트위들덤이 까마귀야라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트위들덤과 트위들디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앨리스는 커다란 나무 아래 숨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의 숄이 쓱 날아갔다. 양털과 물. 앨리스는 그 숄을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숄 주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저쪽에서 하얀 여왕이 날아왔다. 마침 제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에요. 앨리스는 여왕에게 숄을 둘러주었다. 하얀 여왕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옷은 구깃구깃 구겨지고 헝클어진 머리에는 핀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었다. 앨리스는 상냥하게 핀을 제대로 꽂아주었다. 훨씬 나아졌어요. 시중을 들어줄 하녀를 두면 좋으실 텐데요. 너라면 당장 하녀로 두지. 일주일에 2페니, 이틀에 한 번씩 잼을 주겠다. 앨리스는 하얀 여왕의 말이 우스워서 견딜 수 없었다. 전 하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아주 좋은 잼인데도? 어쨌거나 오늘은 잼을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어도 오늘은 못 먹어. 어제와 내일은 잼을 먹을 수 있지만 오늘은 잼을 먹을 수 없어. 규칙이니까. 하지만 어제가 지나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되잖아요. 하얀 여왕의 말에 앨리스가 따졌다. 아니, 그렇지 않아.
어제 잼이랑 내일 잼은 있지만 오늘 잼은 없대도. 앨리스는 너무 복잡해서 하얀 여왕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 어지럽니? 거꾸로 살아서 그래. 다른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어지러워하지. 하지만 거꾸로 사는 것에도 꽤 좋은 점이 있어. 기억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하얀 여왕이 덧붙여 설명했다. 제 기억은 뒤로만 만들어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은 기억할 수 없어요. 아주 형편없는 기억이로구나. 앞으로도 만들어져야 좋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왕의 시종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 하지만 재판은 수요일에 열린단다. 물론 재판이 열린 다음에나 죄를 저지를 테고. 하얀 여왕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설명했다. 그러더니 증기기관차 기적 소리만큼이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다. 손을 찔리고 말 거야.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숄에 꽂았던 브로치가 풀리면서 하얀 여왕의 손가락이 찔렸다. 어이없게도 하얀 여왕은 정작 손가락을 찔렸을 때는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았다. 왜 찔린 다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나요? 벌써 다 질렀는데 왜 또 비명을 질러야 하니? 하얀 여왕이 말했다. 하늘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다. 까마귀가 다 날아간 모양이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숄이 시냇물 건너편으로 날아가자 하얀 여왕은 두 팔을 곧게 펴고 날아가 단번에 숄을 잡아챘다. 앨리스도 하얀 여왕을 따라 작은 시냇물을 건넜다. 찔린 데는 괜찮으세요? 매우 좋아졌어. 매우. 여왕의 말은 마치 양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모습도 이상해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양털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앨리스는 분명 하얀 여왕을 따라 시냇물을 건넜을 뿐인데 이제는 양으로 변해버린 하얀 여왕과 함께 좁고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있었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하얀 여왕이었던 양이 계산대 너머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뜨개질을 계속했다. 뭘 사려고? 양이 물었다. 먼저 좀 둘러볼게요. 앨리스는 선반마다 얹혀있는 희한한 물건들을 보았다. 물건보다 이상한 것은 앨리스가 무언가를 눈여겨보려고 하면 선반이 텅 비어버린다는 점이었다. 물건은 눈을 돌리고 나면 다시 선반 위에 생겨났다. 앨리스는 인형 같기도 하고 반지꼬리 같기도 한 반짝이는 물건을 보고야 말겠다고 끈질기게 덤볐다. 그러자 물건은 천장을 뚫고 뛰쳐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너 저을 줄 아니? 양이 뜨개바늘 2개를 내밀면서 물었다. 네. 하지만 이 뜨개바늘로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늘이 2개의 노로 변했다. 게다가 가게는 작은 배로 변해 양과 앨리스를 태운 채 물 위를 둥둥 떠 흘러갔다. 배는 잡초가 난 들판 옆을 지나가고 나무 아래를 지나기도 했다. 저기 예쁜 골풀이 있어요. 잠깐만 가까이 가서 조금 꺾어도 될까요? 배는 물결치는 골풀 사이를 지나갔다. 앨리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앨리스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물에 젖는 것도 잊은 채 예쁜 골풀을 하나씩 꺾었다.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마음에 쏙 들어도 멀리 있는 골풀은 포기했다. 가장 멋진 건 늘 멀리 있어. 앨리스는 한숨을 쉬고서 꺾은 골풀을 가지런히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골풀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처럼 녹아버렸다. 양이 태연하게 뜨개질만 하다가 앨리스에게 물었다.
그래, 무얼 살 거니? 무얼 살 거냐니요? 앨리스가 놀라서 되물었다. 그 놀란 목소리가 공중에서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배도 강도 몽땅 사라져버렸다. 앨리스는 다시 그 좁고 어두운 가게 안에 서 있었다. 달걀을 하나 살래요. 얼마인가요? 앨리스의 물음에 양이 대답했다. 네, 한 알은 5페니, 두 알은 2페니. 한 알보다 두 알이 더 싸다고요? 두 알을 사면 두 알 다 먹어야 하거든. 양이 설명했다. 그러면 하나를 살래요. 앨리스가 돈을 내자 양이 그 돈을 상자에 넣어두었다. 양은 앨리스더러 직접 달걀을 가져오라고 했다. 앨리스는 달걀을 가지러 선반을 향해 걸어갔다. 가게는 벽을 향해 다가갈수록 컴컴해졌기 때문에 앨리스는 책상과 의자를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나는 계속 가는데 달걀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내가 만지고 있는 게 의자가 맞을까? 이건 나뭇가지가 분명해. 시냇물도 있고. 이런 이상한 가게는 정말 처음이야. 앨리스가 걸음을 뗄 때마다 주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무가 되었다. 앨리스는 달걀도 나무가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험프티 덤프티. 달걀은 점점 커지더니 나무가 아니라 사람처럼 변했다. 동요에 나오는 험프티 덤프티잖아. 정말 달걀처럼 생겼다. 험프티 덤프티는 높은 벽 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앨리스는 웅얼웅얼 험프티 덤프티가 나오는 동요를 불렀다. 험프티 덤프티가 담벼락에 앉아있어. 험프티 덤프티가 쿵 떨어졌지. 왕의 말과 신하들이 모두 왔지만 험프티 덤프티를 원래대로 고칠 순 없어. 자꾸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지 마. 험프티 덤프티가 말했다. 벽이 너무 좁잖아요. 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는 떨어지지 않아. 하지만 혹시 벽에서 떨어져도 걱정 없어. 왕이 약속했거든. 놀랐지? 내가 왕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좋아, 실컷 놀라려무나. 왕이 내게 약속했다는 걸 명심하고. 알아요. 왕의 말과 신하들을 모두 보내주기로 약속했겠지요. 앨리스가 끼어들자 험프티 덤프티가 버럭 화를 냈다. 너 내 이야기를 엿들은 게냐? 나무 뒤 굴뚝 밑 어디 숨어 있었지? 엿듣지 않았다면 니까짓게 왕과 나의 약속을 알 턱이 없지. 저는 그냥 동요책에서 읽었어요. 앨리스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허, 그래? 영국의 역사책에서 읽었을 게다. 나는 왕과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니까 나를 잘 봐둬. 나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게다.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겸손하지. 자, 나와 악수를 해도 좋다. 험프티 덤프티가 몸을 흔들며 웃어댔다. 앨리스는 그 모습이 위태로워 보여 마음을 졸이며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악수했다. 몇 살이지? 7살 생일이 지난 지 6달이 되었어요. 7살 반이라 불편한 나이로군. 내게 도움을 청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7살에서 멈춰라 하고 말해줬을 텐데 이제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나이를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거려. 혼자서는 어렵지. 하지만 둘이 서로 돕는다면 딱 7살로 남을 수 있어. 몰랐니? 앨리스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싶어서 갑자기 허리띠 이야기를 꺼냈다. 정말 멋진 허리띠를 하셨네요. 아니다, 남자들이 쓰는 스카프지요? 죄송해요. 뭐죠? 앨리스가 당황해서 쩔쩔맸다. 허리띠하고 스카프도 구분을 못하다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앨리스가 기운이 쑥 빠진 채 말했다. 그 바람에 험프티 덤프티의 말투도 온순해졌다. 예, 이건 남자용 스카프가 맞아. 하얀 왕과 여왕이 안생일 선물로 주었지. 자세히 보고 싶다면 봐도 좋아. 앨리스는 쉽고 마음 편한 이야깃거리를 찾아낸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안생일 선물이 또 무언지 어리둥절해졌다. 그게 뭐죠? 저는 생일날 선물 받는 게 가장 좋던데. 험프티 덤프티가 소리쳤다. 어리석기는. 생일 선물은 1년에 딱 하루밖에 받을 수 없지만 안생일 선물은 1년에 딱 하루만 빼고 날마다 받을 수 있다고. 어때? 영광스러운 일이지? 영광이요? 그래, 영광. 영광이라는 건 말이다. 말싸움으로 너를 납작코로 만들었다는 뜻이야. 영광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앨리스가 따졌지만 험프티 덤프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가 어떤 단어를 쓰기로 마음먹으면 그 단어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뜻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우겼다. 그리고 한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쓰면 특별 수당을 주어야 한단다. 네가 토요일 밤에 나에게 수당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단어들을 봤어야 하는데. 단어에 대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제버워키라는 시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외워봐라. 나는 누가 써놓은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쓰게 될 시까지 몽땅 설명할 수 있어. 앨리스가 용기를 내서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지글보글 저녁, 날씬보들 토브, 언덕 한쪽에 뱅글뱅글 구멍을 뚫었네. 보로고부들은 구슬프고 근심 어린 레스들은 꽥꽥 비명을 질렀네. 됐어, 거기까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군. 지글보글 저녁은 오후 4시라는 뜻이야. 저녁 식사 때 먹으려고 지글보글 고기를 굽는 시간 말이야. 날씬보들은요? 날씬보들은 몸이 날씬하고 쑥 미끄러질 것처럼 보드랍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날씬하다는 뜻하고 보드랍다는 뜻 2개가 함께 들어있는 말이야. 아하, 그렇군요. 그럼 토브는 뭐죠? 오소리, 도마뱀, 뱅글뱅글 이어지는 코르크 마개뽀비 같이 생긴 동물이란다. 그건 해시계 아래에다 둥지를 틀어 그리고 치즈를 먹고 살지. 그럼 뱅글뱅글 구멍을 뚫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사 송곳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구멍을 뚫는다는 뜻이지. 언덕 한쪽은 그러면 해시계 주변인가요? 그렇지. 앞으로도 긴 길이 이어지고 뒤로도 긴 길이 이어지는 언덕의 한 부분이야. 그리고 구슬프다는 건 부서지기 쉽고 불쌍하다는 뜻이고, 보로고브는 이리저리 뻗친 깃털 때문에 살아있는 빗자루처럼 보이는 마르고 지저분한 새란다. 근심 어린 레스는요? 근심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레스는 초록색 돼지이고
꽥꽥 비명을 지른다는 건 또 소리로 울고 재채기도 하고 휘파람을 부는 것 사이에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야.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는 누가 가르쳐 주었니? 책에서 읽었어요. 트위들디도 훨씬 쉬운 시를 알려줬고요. 너도 알다시피 시라면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외울 수 있단다. 한번 해볼까? 앨리스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험프티 덤프티는 길디긴 시를 외우고 또 외웠다. 정말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는 몹시 긴 시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작별 인사를 했다. 끝났어. 잘 가. 앨리스는 험프티 덤프티에게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내가 만난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한... 앨리스는 혼잣말을 끝마칠 수 없었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숲을 뒤흔들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낱말풀이. 체크. 체스에서 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자리에 말을 두며 외치는 소리. 붉은 여왕 효과. 과학이나 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때 붉은 여왕 효과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던진 질문에 대해 붉은 여왕이 대답한 말에서 유래했답니다. 세상에, 이 나무... 우리가 계속 이 나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빨리 오랫동안 달리면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자 여왕이 말했다. 느림보 나라로군. 여기는 달라. 같은 곳에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해. 다른 데로 가고 싶다면 적어도 그보다 2배는 빨리 달려야 하지. 머리카락이 다 빠질 정도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계속 제자리인 것은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뒤처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려면 적어도 주변 것들이 달리는 만큼은 달려야 하고 주변보다 더 앞서 나가려면 훨씬 빨리 뛰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생태계에서 발견하고 붉은 여왕 효과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진화학자 리 벤 베일런입니다. 느린 동물이 빠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생태계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느린 동물은 살아남기 위해 점점 빠르게 진화합니다. 빠른 동물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더 빠르게 진화하지요. 리 벤 베일런은 바로 이 점을 주목했던 것입니다.